네 월급이 1,000만 원이면 내가 아들 번듯하게 키워준 값이 있으니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로 내놔라. 기가 막혀 쳐다본 예비 신랑의 얼굴엔 미안함은커녕 그깟 돈 좀 주면 어때서라는 이기적인 뻔뻔함만 가득했습니다. 아줌마, 저 결혼 안 할 건데 이제 그만 꿈 깨시죠? 제게 빨대를 꽂으려다 파혼당한 이 속물 모자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저를 호구로 알고 덤벼들었던 그 알량한 탐욕이 결국 자신들의 목을 옥죄고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피눈물을 쏟게 만들 줄 말이죠. 오늘의 통쾌한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연수예요. 남부럽지 않은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제 인생은 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지독한 의심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어요. 사람들이 제게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올 때면 저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제 배경에 깔린 돈 냄새를 맡고 온 건지 도무지 분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학창 시절부터 저에게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간절하게 굴던 친구들이 결국 제 지갑을 노리고 치밀하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의 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죠. 사람의 진심이라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성인이 된 후로는 겉으로 철저하게 평범하고 가난한 척을 하며 진짜 제 모습을 꽁꽁 숨기고 살았어요. 화려한 명품이나 외제차는 전부 차고에 박아두고 보세옷 가게에서 산 낡은 티셔츠와 에코백을 메고 다니며 제 곁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남아줄 진짜 인연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전 남친인 최상윤을 만났어요. 그 사람 앞에서도 저는 어김없이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가난한 취업준비생 연기를 했죠. 데이트할 때마다 밥값과 커피값을 계산하며 지갑 사정을 걱정하는 제 앞에서 그는 언제나 어깨를 쫙 펴고 든든한 보호자를 자처했어요. 연수야, 데이트할 때 돈 걱정은 절대 하지 마. 돈은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벌 테니까 넌 그냥 내 옆에 딱 붙어서 나만 믿어. 제 손을 꽉 쥐고 제 눈을 다정하게 들여다보며 자신만만하게 웃는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평생 제 목을 조르던 그 차가운 외로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제 뒤에 있는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흠집 많고 보잘것없는 저 정연수라는 사람 자체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진짜 인연을 만났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래를 그리며 결혼을 약속했고 저는 이제 평생을 함께할 그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확신에 차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날을 잡았어요. 하지만 으리으리한 저희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제 눈에 비친 그의 표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동안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이나 엄청난 규모에 압도된 놀라움 대신 그의 두 눈은 기묘한 환희와 주체할 수 없는 탐욕으로 번쩍거리고 있었거든요. 대문을 넘어 거실에 놓인 값비싼 앤틱 가구들과 끝없이 펼쳐진 정원을 훑어보는 그의 시선은 마치 복권 1등 당첨 용지를 손에 꽉 쥐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흥분한 사람의 얼굴과 똑같았죠. 연수, 너 진짜 대박이다. 나 결혼하면 평생 마누라 덕 좀 제대로 보고 살겠는데? 농담을 가장해서 입 밖으로 툭 던진 그 깃털처럼 가벼운 한마디가 제 귓가를 세게 때리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끼치면서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애써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어넘기려 했지만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축축하고 찝찝한 의심의 씨앗이 무겁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억지로 그의 농담을 모른 척 덮어두려 했지만
제 무의식은 이미 이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나 봐요. 그날 그 대문 앞에서 벌어졌던 미세한 균열은 결국 예비시댁 방문이라는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하루를 거쳐서 오늘 이 카페에서의 파혼 통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독한 운명이었던 거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카페 창가 자리에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예비 시모의 입술이 얄밉게 달싹이는 순간 찻잔을 쥐고 있던 제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그녀의 노골적이고 끈적한 눈빛은 사랑하는 아들의 평생 반려자를 맞이하는 어른의 따뜻함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제 발로 굴러들어온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얼마나 많은 금괴가 들어있는지 감정하려는 탐욕스러운 장사꾼의 시선이었거든요. 내가 우리 아들 이만큼 번듯하게 키우느라 고생한 값은 당연히 받아야지. 며느리 된 도리로 매달 내 통장에 생활비 5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라. 단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마지막 인내심의 끈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가족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고 돈을 뱉어내는 자동 현금 인출기로 취급하는 그 징그러운 태도에 헛구역질이 다 올라올 것 같았죠.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덜덜 떨리는 두 손을 꽉 쥐어 주먹을 만들고는 턱을 빳빳하게 치켜들며 그녀의 탐욕스러운 두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어요. 입가에는 조금의 온기도 없는 서늘하고 허탈한 비웃음을 매단 채 테이블을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아줌마, 저 상윤이랑 결혼 안 할 건데 이제 그만 꿈 깨시죠. 순식간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삿대질을 하며 입만 붕어처럼 뻐끔거리는 그녀를 뒤로하고 저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미련하게 카페 문을 밀고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차가운 바깥바람이 제 얼굴을 매섭게 때리는데도 두 뺨은 지독한 수치심으로 붉게 불타오르고 있었죠.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에 도망치듯 올라타 가죽 핸들을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꽉 움켜쥐는 순간 꾹꾹 참아왔던 숨이 턱 막히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독한 자괴감이 파도처럼 온몸을 덮쳤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그토록 피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돈 냄새를 맡고 똥파리처럼 몰려드는 속물적인 관계에 제 발로 걸어들어와 또다시 얽혀버렸다는 그 끔찍한 사실을 온몸으로 인정해야만 했거든요. 조수석에 들고 있던 가방을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지고 차가운 핸들에 무거운 머리를 기댄 채 저는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 동안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운전대를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주일 전 그 끔찍했던 예비시댁 첫 방문의 기억이 머릿속을 날카롭게 헤집고 들어왔는데요. 그날 저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다는 설렘이나 부푼 기대감으로 남자친구의 본가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죠. 하지만 문이 열리고 저희를 반가운 미소로 맞이해 주셨던 저희 엄마 아빠와는 너무나도 정반대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를 맞이하는 예비 시모의 얼굴에는 아들이 데려온 귀한 손님을 반기는 따뜻한 온기 따위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대 없는 평범한 기집애가 내 귀한 아들을 홀려서 덥석 데려가려 하냐는 듯한 싸늘하고 고압적인 무시가 뿜어져 나와 집안 공기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제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도 대충 곁눈질로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거실 바닥에 놓인 낡은 교자장 위로 정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식사를 탁소리 나게 거칠게 내려놓았어요.
윤기 하나 없이 뻣뻣하게 다 식어빠진 밥 반 공기와 냉장고 구석에서 방금 꺼내온 게 분명한, 언제 만들었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 삐쩍 마른 밑반찬 몇 개가 제 앞에 마치 길고양이에게 적선하듯 툭 던져졌을 때 저는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것에 푹 찔린 것처럼 깊고 서늘한 비참함을 느꼈어요. 목구멍이 콱 막혀서 밥알이 까끌까끌한 모래알처럼 씹히는 와중에도 저는 애써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어떻게든 부드럽게 풀어보려 억지로 숟가락을 움직였지만 시모는 다짜고짜 제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꼿꼿하게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며 무례하기 짝이 없는 취조를 시작했죠. 그래서 너 여의도 금융회사 다닌다며? 거긴 대체 월급이 얼마나 되니? 밥을 먹다 말고 훅 치고 들어온 노골적이고 천박한 질문에 저는 대답을 피하려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뚫어질 듯 집요하게 파고들며 당장 대답을 내놓으라는 그 날선 시선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결국 완전히 체념한 사람처럼 무겁게 입술을 달싹였죠.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짧은 대답이 제 입술을 벗어나는 순간 저는 평생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기괴하고 끔찍한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어요. 한없이 저를 깎아내리고 서늘하게 빛나던 시모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먹이를 발견한 짐승처럼 번들거리는 소름 끼치도록 탁한 탐욕의 빛으로 확 돌변했거든요. 그녀는 용수철에 튕겨나간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허겁지겁 주방 냉장고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꽁꽁 숨겨 아껴두었던 게 분명한 두툼한 소고기와 알록달록한 최고급 과일들을 양팔 가득 쓸어 안고 뛰어나와서 제 앞으로 다급하게 밀어 넣으며 굽신거리기 시작했죠. 조금 전까지의 꼿꼿하고 쌀쌀맞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제 굳은 어깨를 주무르고 입에 발린 가식적인 칭찬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그 극단적인 태세 전환을 마주하니 저는 명치 끝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지독한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라와 당장이라도 헛구역질을 쏟아낼 것만 같았어요. 숨막히는 그 공간의 공기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황급히 시선을 돌린 제 눈에 낡은 거실 한 구석 진열장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조악한 가짜 명품 가방들이 들어왔어요. 진짜 부잣집 사모님들의 우아한 삶을 어설프게 흉내낸 그 싸구려 짝퉁 가방들의 조잡한 로고를 보는 순간 남자친구가 예전에 술에 잔뜩 취해 눈물을 글썽이며 털어놓았던 찌질한 과거가 제 머릿속을 번쩍이는 성강처럼 스치고 지나갔죠. 학창시절 부유한 친구들 틈에 억지로 껴서 놀면서 뼈저리게 느꼈다던 그 지독하고 끈적한 열등감,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그 자식들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서겠다며 시뻘건 얼굴로 이를 득득 갈던 그 일그러진 표정이 거실의 가짜 명품들과 완벽한 퍼즐 조각처럼 소름 끼치게 맞춰졌어요. 결국 이 끔찍한 모자에게 저라는 사람은 서로의 삶을 보듬어줄 새로운 가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질구질하고 가난한 인생을 단 한 방에 구원해주고 평생 무능력한 자신들의 뒷바라지를 온전히 책임져줄 걸어다니는 백지수표에 불과했던 거예요. 제 목에 빨대를 꽂고 단물을 빨아먹겠다는 듯 침을 꿀꺽 삼키며 저를 바라보는 그 징그러운 시선들에 온몸의 솜털이 쭈뼛서고 오소소 소름이 돋아 저는 단 1분도 그 집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일이 생겨 가봐야 한다는 어설픈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튕기듯 일어나 허둥지둥 바닥에 놓인 가방을 챙겨 들고는 영문도 모르고 쫓아나오는 남자친구의 끈적한 손길마저 거칠게 뿌리치고 도망치듯 현관문을 박차고 그 집을 빠져나왔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제 방 침대 구석에 무릎을 모으고 웅크리고 앉아 저를 걱정하시는 부모님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단 한마디 변명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지난 1년 동안 모든 진심을 쏟아부으며 눈물겹게 쌓아 올렸던 달콤한 사랑의 허상을 맨눈으로 마주하며 베개가 축축하게 다 젖도록 밤새도록 소리 없는 서러운 눈물만 쏟아냈어요. 눈물이 모두 말라붙고 서서히 동이 터오는 푸르스름한 창밖을 노려보며 제가 밤새 뒤척인 끝에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칼날처럼 단호한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 남자와의 이 결혼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 삶을 갉아먹고 파괴하는 일방적이고 기형적인 사기 거래조차 못 되는 끔찍한 착취라는 사실이었죠. 밤새 흘린 눈물을 찬물로 벅벅 씻어내고 이성을 되찾으며 매섭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다음 날 아침 정각 8시 화장대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 화면 위로 상윤이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번쩍거리며 요란하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그녀는 단 한마디의 안부도 없이 다짜고짜 카페로 나와보라며 가장 당당한 목소리로 내뱉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겉옷만 대충 걸쳐 입은 채 이 구역질 나는 악연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겠다는 독한 결심을 가슴에 품고 아까 그 카페로 차를 몰았던 거예요.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조수석에 던져둔 핸드폰 액정이 터질 것처럼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화면에 끊임없이 뜨는 남자친구의 이름을 무시하려 했지만 쉬지 않고 징징대는 진동 소리가 제 머릿속을 날카로운 바늘로 쑤시는 것 같아 결국 갓길에 차를 거칠게 세웠죠.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영혼까지 쥐어짜며 통화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눌렀습니다. 연수야, 네가 참아. 우리 엄마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저러시는 거잖아. 나 봐서 네가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 주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찌질한 목소리에는 제가 그 자리에서 받았을 모멸감이나 상처에 대한 걱정 따위는 단 한 방울도 묻어있지 않았어요. 그저 눈앞에 닥친 이 귀찮은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자기가 누릴 화려한 미래를 놓치지 않으려는 얄팍하고 이기적인 계산만 잔뜩 깔려 있었죠. 제 가슴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는지 안중에도 없이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그 목소리에 저는 차가운 헛웃음을 흘리며 핸들을 쥔 손에 하얗게 핏대가 서도록 힘을 꽉 주었어요. 네 엄마가 나한테 매달 500만 원씩 내놓으라며 당당하게 요구하던 그 징그러운 속물근성에 난 이미 뼛속까지 치가 떨려서 다 끝냈어. 더 이상 내 인생의 더러운 꼴로 엮이지 마. 얼음장처럼 차가운 제 목소리에 잠시 당황한 듯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침묵하던 그가 이내 억눌러왔던 더러운 본심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네 집돈도 썩어나게 많으면서 그깟 500만 원 용돈 드리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세를 떨어? 며느리로서 그 정도도 못해? 사람이 왜 그렇게 정이 없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귓가를 강하게 때렸어요. 결국 그는 저 정연수라는 사람의 온기나 마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뒤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돈다발과 화려한 배경만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뻔뻔하게 인정해버린 꼴이었으니까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다가 그의 구차한 변명이 더 이어지기도 전에 가차없이 종료 버튼을 누르고 전화번호 자체를 영원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징그러운 거머리 같은 인간들과 완벽하게 연을 끊었다고 믿고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억지로 추스르고 있던 며칠 뒤였어요. 오랜만에 만난 제 대학 동창 친구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중 제 남은 멘탈마저 가루로 만들어버릴 만큼 소름 끼치고 끔찍한 진실을 전해 듣게 되었죠. 친구는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보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최상윤이 사실 저와 처음 교제를 시작하기 한참 전부터 제 친구의 지인을 통해 우리 집안의 엄청난 재력과 대경을 샅샅이 뒷조사해서 미리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어요. 돈 냄새를 맡고 의도적으로 제 동선에 맞춰 우연을 가장해 치밀하게 접근했다는 그 더러운 사실에 저는 들고 있던 포크를 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나게 떨어뜨리고 말았죠. 심지어 제가 돈 없는 취업 준비생인 척 낡고 보풀 일어난 니트를 입고 가난한 연기를 할 때 그는 속아주는 척 다정하게 제 비위를 맞추면서 뒤로는 자기 친구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더러운 뒷담화를 까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내가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호구 물주 하나 꽉 물었잖아. 그 기집애 가난한 척 연기하는 거 비위 맞춰주기 역겨워 죽겠는데 나중에 한몫 단단히 챙겨서 팔자 고치려면 이 정도 두고는 참아야지. 그렇게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저를 안주거리로 씹어댔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해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날카로운 폿날에 수십 번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하고 온몸의 피가 발끝까지 차갑게 식어내리면서 당장이라도 구토를 쏟아낼 것만 같은 지독한 현기증이 몰려왔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저를 바라보며 애틋하게 꿀이 뚝뚝 떨어지던 그 다정한 눈빛, 우리가 가난해도 평생 내 옆에서 지켜주겠다며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이던 그 듬직한 목소리들이 전부 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완벽한 사기극이자 소름 돋는 연기였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조건 없는 진짜 사랑을 마침내 만났다고 굳게 믿고 밤잠을 설쳐가며 행복해하던 제 순수함이 그 구역질 나는 인간들에게는 그저 멍청하고 다루기 쉬운 조롱거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날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집으로 어떻게 운전해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저는 완전히 혼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렸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뛰어들어가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는 캄캄한 방바닥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죠. 불 꺼진 방 안에서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사람을 믿어버린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원망하고 또 혐오했어요. 제 살갗을 다정하게 쓸어내리던 그의 체온이 시궁창을 기어다니는 뱀처럼 징그럽게 느껴져서 욕실로 달려가 밤새도록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타월로 온몸의 피부가 시뻘겋게 벗겨져 피가 날 정도로 박박 문지르며 씻어냈지만 그 더러운 수치심은 도무지 씻겨 내려가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와 진심이라는 단어가 까맣게 썩어 문드러져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기분이었죠. 저는 차가운 욕실 바닥에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려 앉아 입술을 꽉 깨물며 앞으로 제 남은 인생에 2번 다시 사람에게 기대거나 작은 틈이라도 내어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아주 철저하게 제 마음의 문을 시멘트로 두껍게 발라버리겠다고 차갑고 독하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지옥같이 끔찍했던 배신감과 수치심을 머릿속에서 강제로 지워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제 자신을 벼랑 끝까지 몰아넣으며 혹사시키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장을 날카롭게 도려내는 것 같은 통증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면 저는 그저 감정을 완전히 도려낸 기계처럼 모니터만 뚫어져라 노려보며
미친 사람처럼 회사 일에만 매달렸죠. 밥을 먹는 시간조차 사치라 여기며 책상 위에서 샌드위치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밤낮 없이 서류 더미에만 파묻혀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의 명운이 걸린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가 총괄하며 이끌어가게 되면서 다른 부서와 긴밀하게 협업을 진행해야만 했죠. 그때 다른 부서의 책임자로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제 남편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업무를 처리할 때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무뚝뚝하고 차가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저에게 사적인 호기심을 보이거나 쓸데없는 농담을 건네며 질척이는 일 없이 오직 자신이 맡은 일에만 무섭게 집중하는 그 건조한 태도가 오히려 사람에게 잔뜩 질려버린 제게는 더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울타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느라 며칠째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무리하게 밤을 새울 때면 그는 퇴근하는 길에 제 책상 위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올려두고 사라지곤 했어요. 제 뒤에 있는 돈에 호기심을 갖는 얄팍한 시선이나 불쌍하게 여기는 값싼 동정심 따위는 전혀 없이 그저 제가 맡은 일에 치열하게 쏟아붓는 땀방울 자체를 묵묵하게 존중해주는 그 단단한 태도를 마주할 때마단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사르르 풀리며 묘한 온기가 가슴을 데우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국 제가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거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다음 날 아침 컴퓨터 화면에 뜬 오류를 발견하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쿵하고 추락하는 기분이었죠. 그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완벽하게 쌓아 올린 제 평판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거라는 공포와 저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다른 팀원들에 대한 끔찍한 자책감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가 당장이라도 서류 뭉치들을 책상에 집어던지며 제 어리석은 실수를 날카롭게 깎아내릴 거라고 생각해서 거북이처럼 잔뜩 목을 움츠리고 파들파들 떨며 핏기가 가신 입술만 꽉 깨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끔찍한 예상과 다르게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거나 저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의자를 끌고 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고개 숙이지 말고 화면 똑바로 봐. 지금부터 나랑 하나씩 처음부터 다시 맞추면 돼. 그는 덤덤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제 떨리는 어깨를 다독이더니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꼬박 이틀 밤을 새우며 저와 함께 복잡하게 엉켜버린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기 시작했죠. 다른 임원들이 회의실에서 제 실수를 집요하게 추궁하며 날선 책임을 물을 때도 그는 단단한 바위처럼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자신도 공동 책임자라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나누어 맞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어요. 그의 헌신적인 희생 덕분에 무너질 뻔했던 상황이 극적으로 수습된 후 저는 빨갛게 충혈된 그의 두 눈을 마주보며 도대체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않냐고, 왜 바보처럼 내 잘못까지 다 뒤집어 썼냐고 목이 메어 물었어요. 제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커다란 손으로 투박하게 닦아주던 그가 저를 깊고 맑은 눈동자로 바라보며 다정하게 입을 열었죠. 네가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밤새 코피 쏟아가며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알았는지 내가 옆에서 전부 다 지켜봤으니까. 그 짧고 무심한 한마디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저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다가 이내 아이처럼 책상에 엎드려
엉엉 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제 뒤에 쌓여있는 돈이나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상처를 숨기려 발버둥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는 저 정연수라는 사람의 진짜 알맹이를 투명하게 꿰뚫어 보는 듯한 그 한마디에 시멘트처럼 차갑게 굳어있던 제 마음이 속절없이 다 녹아내렸죠. 그날 밤 텅 빈 회사 옥상에 나란히 서서 캔커피를 나눠 마시며 우연히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된 우리는 서로의 가슴 깊은 곳에 골마 있는 아픈 흉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여주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 때문에 믿었던 사람들이 매몰차게 등을 돌리고 그를 차갑게 짓밟았던 뼈아픈 과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죠. 차고 넘치게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이용당해야만 했던 저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내쳐져야 했던 그 너무나도 다른 이유로 세상에 베이고 찢겨 피 흘리던 우리는 그 밤 아무런 덧붙이는 말 없이도 서로의 텅 빈 결핍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뜻하게 시선을 맞추게 되었어요. 저는 지난날 누군가의 넓은 어깨에 제 모든 상처와 삶의 무게를 무책임하게 기대어 일방적인 구원을 바라며 매달렸던 제 어리석고 나약했던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억지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두 다리로 단단하게 땅을 딛고 서서 동등한 시선으로 마주보며 서로의 흉터를 조용히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진짜 단단하고 온전한 인연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가슴속에 조심스럽게 심게 되었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일상을 만끽하며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로비를 당당하게 걸어나가는데 빙글빙글 도는 회전문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선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불쑥 제 앞으로 튀어나왔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들어 앞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미간을 잔뜩 찌푸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라는 호구 하나 제대로 잡았다며 기고만장하게 흥청망청 돈을 써대다 완전히 파산해버린 전남친 최상윤이 산송장처럼 퀭한 눈을 하고 서 있었거든요. 며칠 밤을 밖에서 떠돈 것처럼 덥룩하게 자란 수염에 구겨지고 얼룩진 셔츠 차림을 한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로비 바닥에 무릎을 쿵소리가 나게 꿇고는 제 바짓단을 양손으로 부여잡았어요. 연수야, 내가 잠시 미쳐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널 몰라봤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퇴근길이라 수많은 직원이 힐끔거리며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와중에도 그는 콧물까지 훌쩍거리며 엉엉 소리 내어 오열하는 찌질한 눈물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죠.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의 시선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며 얼굴을 붉히거나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거대한 바위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저는 제 다리에 매달린 그의 축축하고 끈적한 손을 징그러운 벌레 떼어내듯 신경질적으로 탁 쳐내고는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동자로 바닥에 엎드린 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꼿꼿하게 입을 열었죠. 그래서 너희 엄마 매달 500만 원은 이제 누가 대준대? 제 서늘한 목소리에 전곡을 찔린 그가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며 입술만 뻐끔거리고 말을 더듬는 순간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에 어깨를 파들파들 떨더니 결국 자리에서 허겁지겁 일어나 회전문을 거칠게 밀치고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떠버렸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조수석에 올라타 안전벨트를 매며 저는 제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찌꺼기처럼 달라붙어 있던 과거의 불쾌한 잔여물까지 남김없이 털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닥에 뒹굴며 화내거나 목소리를 높여 소리칠 가치조차 없는 버러지 같은 인간에게서 제 소중한 감정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에 스스로 한 뼘 더 어른으로 성장했음을 벅차게 느꼈죠. 그렇게 모든 더러운 악연의 고리가 가위로 싹둑 잘리듯 완전히 끊어졌다고 굳게 믿으며 제 인생의 가장 평온하고 눈부신 챕터를 즐기고 있던 며칠 뒤였어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무심코 받았는데 그 아줌마가 파혼의 충격으로 쓰러져서 시내 대형 병원 VIP 특실에 입원했다는 어이없고 황당한 연락이 들려왔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척이라는 여자의 목소리는 그 모자만큼이나 뻔뻔하기 짝이 없었어요. 네가 매정하게 파혼을 통보하는 바람에 멀쩡하던 사람이 알아누워 쓰러졌으니 사람된 도리로 당장 병원으로 달려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전액 결제하라는 얼토당토하는 협박이었죠. 이가 갈릴 만큼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퍼붓는 대신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이성적이고 차가운 얼굴로 핸드백을 챙겨 들었어요. 직접 두 눈으로 그 우스꽝스러운 총극을 확인하고 제 손으로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주겠다는 생각으로 차를 몰아 대형병원 꼭대기층에 있는 VIP 특실로 향했죠. 독한 소독약 냄새가 훅 끼치는 아주 고요한 복도를 지나 육중한 병실 문을 손잡이 채로 확 열어젖히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억지로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만 했습니다. 충격으로 쓰러져 생사를 오간다던 그 아줌마가 푹신한 최고급 병원 침대에 반쯤 기대 누워서는 과일을 포크로 푹푹 찍어 먹으며 TV 예능 프로를 보고 박장대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 저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친 그녀는 먹던 과일을 이불에 툭 떨어뜨리더니 황급히 이마에 손을 얹고 기침을 쿨럭거리며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가는 환자처럼 조악한 연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침대 발치에 팔짱을 끼고 꼿꼿하게 서서 코웃음조차 치기 아깝다는 듯 그 얄팍하고 추잡한 원맨쇼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어요. 제 얼굴에는 분노나 억울함 따위는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완벽한 경멸만이 가득했고 그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본 뒤 입술 한번 떼지 않고 뒤로 획 돌아서서 병실 문을 거칠게 닫고 밖으로 나와버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온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원무과 수납 창구로 곧장 걸어갔어요. 지갑을 열어 신용카드를 꺼내 창구 직원에게 건네며 아주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죠. 저기 VIP 특실 환자분, 딱 오늘 하루치 병실료만 결제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저 병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과 청구서는 전부 저 환자분 본인에게 직접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로 저 사람과 완벽하게 남남이니까요. 결제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찔러 넣고 병원 자동문을 빠져나와 맑은 가을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순간 제 가슴속은 복수심이 아니라 아주 완벽한 무관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다음 날 아침 수백만 원에 달하는 VIP실 특진비와 병실료 청구서를 아침 배식과 함께 받아든 그 아줌마가 사색이 되어서는 손등에 꽂혀있던 링거 바늘을 거칠게 쥐어뜯고 환자복 차림으로 병원 뒷문으로 도망쳐 나왔다는 통쾌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자신의 허세와 탐욕에 찌들어 결국 자기 무덤을 스스로 깊게 파버린 그 처참한 결말을 전해 들으며 저는 제 머릿속 한구석에 거미줄처럼 들러붙어 있던 그들을 향한 마지막 잔상마저
알코올로 소독하듯 완벽하고 깨끗하게 지워버렸답니다. 한편 우리가 모든 피와 땀을 쥐어짜며 밤낮 없이 매달렸던 그 거대한 프로젝트는 업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며 화려한 마침표를 찍었어요.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충혈된 눈으로 준비했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강당을 가득 채우는 우렁찬 기립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죠. 그 압도적인 성과 덕분에 저는 회장님과 임원진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단번에 얻어내며 마침내 제 능력으로 당당하게 회사 최연소 본부장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부서원들이 모두 모인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회식이 끝난 늦은 밤이었어요. 식당 앞거리에 서서 옷깃을 파고드는 찬바람을 맞으며 택시를 잡으려는데 뒤따라 나온 그 사람이 뚜벅뚜벅 다가와 제 곁에 조용히 멈춰섰죠. 그는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던 두 손을 꺼내어 차갑게 얼어붙은 제 손을 커다란 손바닥으로 포개어 꽉 쥐고는 평소처럼 무뚝뚝하지만 한없이 다정하고 깊은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연수야, 이제 무거운 짐은 좀 내려놓고 일 말고 나한테도 기대서 좀 편하게 쉬어. 네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도 좋지만 내 옆에서 무장해제하고 편하게 숨 쉬는 걸 더 보고 싶어. 담백하게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전해오는 그 묵직한 목소리에 저는 그동안 세상과 사람을 향해 날카롭게 세우고 있던 가시를 사르르 거두고 말았어요. 코끝이 시큰해지며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단단한 가슴에 이마를 기대며 온전히 제 몸무게를 실어 안겼죠. 그렇게 우리는 영화에 나오는 과장되고 화려한 로맨스는 없었지만 퇴근 후 나란히 발맞춰 걷는 밤 산책길이나 주말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 먹는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들을 단단하고 촘촘하게 채워가는 진짜 연인이 되었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저는 잔뜩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부모님께 정식으로 그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거대한 철제 대문이 묵직한 마찰음을 내며 열리고 끝없이 펼쳐진 화려한 정원과 박물관 같은 저희 집의 엄청난 규모 앞에서도 그는 입을 떡 벌리고 눈을 번뜩이며 침을 꿀꺽 삼키던 전남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죽어서 부모님 눈치를 보거나 촌스럽게 흥분하며 집안 곳곳을 곁눈질하는 일 없이 아주 태연하고 올곧은 자세로 걸으며 잔뜩 긴장해서 파들파들 떨리는 제 손만을 따뜻하게 꽉 쥐어주었죠. 평생 수많은 사람을 겪어오며 매서운 눈썰미를 가지신 저희 부모님 역시 처음에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날선 눈빛으로 그를 샅샅이 살피셨어요. 하지만 집안의 화려한 배경이나 껍데기에는 전혀 흔들림 없이 오직 맑고 투명한 눈동자로 저 정연수라는 사람의 본질만을 올곧게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하는 그의 진중한 태도를 마주하시곤 이내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안도와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셨죠. 그 사람의 굳건하고 변함없는 애정 덕분에 제 안의 서늘한 상처들이 서서히 새살을 돋우며 완벽한 평온을 찾아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우연히 건너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들의 입을 타고 들려오는 전남친 최상윤과 그 탐욕스러웠던 예비시모의 근황은 차마 눈뜨고 봐줄 수 없을 만큼 처참하고 너덜너덜하게 망가져 있었죠. 흥청망청 쓰던 카드값을 막지 못해 제1금융권을 넘어서 감당 못할 악덕 사채까지 무리하게 끌어다 쓰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완전히 빚더미에 깔려 깡패들에게 쫓기며 허우적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동네방네 부자 며느리 자랑을 쉴 새 없이 늘어놓던 그 뻔뻔한 아줌마 역시 얄팍한 허영심에 부잣집 사모님 행세를 하다가 전문 사기꾼들의 화려한 말솜씨에 홀딱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쥐꼬리만하게 모아둔 노후 자금을 다 날린 것도 모자라 평생 살던 낡은 빌라까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어느 주말 저녁 그 사람과 대형마트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저녁거리를 고르며 장을 보던 중이었어요. 저만치 앞쪽 식품 코너 계산대에서 찢어질 듯 날카로운 고성이 오가는 소리에 무심코 시선을 돌렸죠. 제 눈에 푹 파인 주름에 하얗게 센 머리는 산발로 헝클어지고 얼룩덜룩한 후줄근한 옷차림으로 계산대 직원과 악다구니를 쓰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전 예비시모의 초라한 뒷모습이 들어왔어요. 카드 한도 초과라며 결제를 거부당하자 자기가 누군지 아냐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카트를 발로 차며 짐승처럼 패악을 부리는 그 추잡하고 우스꽝스러운 꼴을 저는 멀리서 카트 손잡이를 쥔 채 가만히 지켜보았죠. 예전 같았으면 속이 다 시원하다며 손뼉을 치고 짜릿한 통쾌함을 느꼈겠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파도 한 점 없이 고요한 호수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저 바닥에 나뒹구는 세일 스티커가 붙은 식료품들을 주워 담으며 발악하는 저 늙고 초라한 여자가 제 인생에서 티끌 한 점 남지 않고 완벽하게 뜯겨나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도 못한 완벽한 타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서늘하게 실감했을 뿐이었죠.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억지로 끌어내는 소란스러운 모습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와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놓고 나란히 푹신한 소파에 기대앉아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예능 프로를 보는 시간. 창밖으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코끝을 맴도는 구수한 찌개 냄새를 맡으며 저는 이 지극히 밋밋하고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제 치열하고 외로웠던 인생이 이뤄낸 가장 완벽하고 눈부신 성취라는 걸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답니다. VIP 병실에서 수백만 원짜리 청구서 폭탄을 맞고 온갖 망신을 당한 채 새벽에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지독한 인간들이 제 인생에서 영원히 퇴장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쥐뿔도 없는 주제에 허세와 탐욕만 가득 찼던 그 아줌마의 이기심을 제가 너무 얕보았던 모양이에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녀가 기어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며 제 직장 로비 한복판에 나타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부서원들과 오후 회의를 준비하며 서류를 검토하던 참이었죠. 갑자기 1층 메인 로비 쪽이 시장통처럼 시끄러워지더니 찢어질 듯 날카롭고 천박한 여자의 쇳소리가 제 사무실까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미간을 찌푸리는데 제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지금 1층 로비에 이상한 미친 여자가 나타나서 본부장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난장을 피우고 있다는 다급한 보고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는데요. 하지만 저는 당황해서 펄쩍 뛰거나 얼굴을 붉히는 대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옷걸이에 걸린 재킷을 챙겨 입고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단정하게 가다듬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내내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요동치는 심장을
아주 차갑고 단단하게 얼려버렸죠.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1층 대리석 바닥에 구두 굽소리를 내며 나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삼류 아침 드라마에서도 보지 못할 만큼 기가 막히고 역겨운 총극이었어요. 그때 VIP 병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으며 웃고 떠들던 그 여유로운 사모님 행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며칠을 씻지 않은 것처럼 산발로 헝클어진 머리에 도끼가 바짝 오른 두 눈을 희번덕거리며 서 있는 그 아줌마의 목에는 자기 몸집만한 커다란 판자로 만든 피켓이 대롱대로 매달려 있었거든요. 붉은색 매직으로 아주 삐뚤빼뚤하고 큼지막하게 적힌 피켓에는 돈으로 순진한 내 아들을 가지고 논 끔찍한 꽃뱀, 멀쩡한 가정. 파탄내는 혼인빙자 사기꾼 정연수라는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새빨간 거짓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그녀는 로비를 지나가는 제 직장 동료들과 외부 손님들의 소매를 억지로 부여잡고 늘어지며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고 오열하는 미친 연기를 펼치고 있었어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순진하고 불쌍한 아들이 저 독사 같은 기집애한테 물려서 인생을 통째로 망쳤어요. 저런 더러운 사기꾼. 기집애를 본부장 자리에 앉혀두는 이 회사도 당장 문을 닫아야 해. 순식간에 100명이 넘는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제 얼굴과 그녀를 번갈아 쳐다보며 웅성웅성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피를 토하는 노력과 밤샘 업무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완벽한 커리어와 흠집 없는 평판이 이 미친 여자의 더러운 현울림 한 번에 산산조각날 끔찍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이 수치스러운 상황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엉엉 울거나 아니면 머리채라도 잡고 악을 쓰며 싸웠겠죠.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억울하다며 변명하는 나약한 짓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턱을 빳빳하게 치켜들고 차갑게 굳어진 얼음장 같은 얼굴로 수많은 인파를 가르고 걸어나가 그녀의 정면에 우뚝 섰어요. 저를 발견한 그녀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에 거품을 물고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려던 찰나였죠. 저는 코웃음을 한번 치고는 주머니에서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 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로비 한가운데 위치한 안내 데스크로 성큼성큼 걸어가 직원에게 마이크를 달라고 손짓한 뒤 마이크, 스피커폰에 제 핸드폰을 바짝 가져다 대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을 재생 버튼을 꾹 눌렀어요. 삐소리와 함께 넓고 높은 대리석 로비 공간 전체에 아주 또렷하고 익숙한 천박한 여자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듯 쩌렁쩌렁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내가 우리 아들 이만큼 번듯하게 키우느라 고생한 값은 네가 당연히 내놔야지. 며느리 된 도리로 매달 내 통장에 생활비 5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라. 천박하기 짝이 없는 그 속물적인 음성 녹음 파일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웅성거리며 저를 의심하던 로비의 공기는 순식간에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어요. 바닥에 뒹굴며 악을 쓰던 아줌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셔서 입만 붕어처럼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죠. 하지만 제 차가운 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데스크 뒤편에 있는 커다란 홍보용 대형 스크린 패널에 제 핸드폰 화면을 곧바로 연동시켰어요. 스크린 한가득 커다랗게 띄워진 화면은 바로 전남친 최상윤이 제 뒷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자기 친구들과 나눴던 구역질 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이었죠. 내가 이번에 멍청하고 돈 많은 호구 물주 하나 꽉 물었잖아. 그 기집애 가난한 척 연기하는 거 비위 맞춰주기 역겨워 죽겠는데
나중에 한못 단단히 챙겨서 팔자 고치려면 참아야지. 제가 마이크를 잡고 그 끔찍한 텍스트들을 또박또박 낭독하자 로비에 모인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하고 추악한 증거들이 수백 명의 눈과 귀를 때리자 저를 향해 쏟아지던 의심의 눈초리들은 단 1초 만에 그녀를 향한 지독한 견멸과 오물을 보는 듯한 혐오의 시선으로 완벽하게 뒤바뀌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걸 깨달은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피켓을 뜯어 집어 던지고 황급히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1층으로 내려오기 전부터 회사 법무팀과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신고를 마친 상태였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로비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온 경찰관들이 도망치려는 그녀의 양팔을 뒤로 거칠게 꺾어 제압하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어요.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그녀는 아까의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눈물 콧물을 범벅한 채 제 구두 코를 향해 고개를 조아리며 추잡하게 발악했어요. 연수야, 내가 미쳤었나 보다. 내가 늙어서 잠시 노망이 나서 그래. 전부 다 오해니까 제발 고소만은 취하에다오. 한 번만 살려다오. 하지만 저는 제 발 아래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녀의 비참하고 처참한 얼굴을 내려다보면서도 눈꼽만큼의 동요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동정심은커녕 아주 서늘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굽어보며 구두 앞코를 조용히 뒤로 뺐죠. 법대로 철저하게 처벌해달라는 단호한 제 한마디에 경찰들은 그녀를 순찰차에 짐짝처럼 밀어넣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로비 난동 사건은 그날 오후를 넘기기도 전에 자극적인 동영상과 찌라시로 만들어져 전남친 최상윤의 직장에도 순식간에 쫙 퍼져나갔어요. 돈 많은 여자를 물어 팔자를 고치려다 실패하고 오히려 자기 엄마를 시켜 난동을 부린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꼬리표가 단단히 붙은 그는 회사 내에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버렸죠. 결국 동료들의 벌레 보듯 하는 시선을 견디지 못한 그는 자신의 책상을 치우고 불명예스럽게 해고 수순을 밟으며 영원히 업계에서 쫓겨났다는 통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법적 공방이 마침내 끝을 맺는 선고 공판날이었어요. 차가운 법정안, 엄숙한 법복을 입은 판사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며 묵직한 망치를 3번 내리치는 소리가 넓은 공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죠. 그동안 제 명예를 짓밟고 회사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그 악독한 모자에게 법원은 자비 없이 억에 달하는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그 2사람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봐줄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상태였어요. 이자 폭탄을 맞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밤잠을 설친 최상윤은 머리가 듬성듬성 빠지고 하얗게 새어버린 채 허리가 굽어 파들파들 떨고 있었고 그 꼿꼿하고 기고만장하던 아줌마 역시 파산 선고를 받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충격의 초점이 완전히 풀린 동태눈을 하고 바닥만 멍하게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법원 복도를 걸어 나설 때 구석에 주저앉아 있던 그 모자가 저를 향해 도끼 품은 눈으로 원망스럽게 노려보는 시선이 덩줄기에 훅 꽂혔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끔찍한 눈빛에 소름이 돋아 황급히 발걸음을 재촉했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어요. 혐오감이나 분노조차 제 아까운 감정의 사치라고 여기며 그저 길바닥에 나뒹구는
냄새나는 쓰레기 봉투를 쳐다보듯 아주 서늘하고 무심한 시선으로 그들을 한번 쓸어내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밖으로 빠져나왔죠. 며칠 뒤 제 통장으로 그들이 평생을 바쳐 갚아야 할 피 같은 배상금의 입금액이 찍혔을 때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더럽고 끔찍한 악연의 꼬리표가 징그럽게 붙은 전액을 미혼모 자립 지원재단에 일시불로 기부해 버렸답니다. 제 통장에 그들의 흔적이 단 1원이라도 남아있는 것조차 속이 뒤집힐 듯 구역질이 났기에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아이를 지켜내는 훌륭한 사람들을 돕는 곳에 써버림으로써 제 인생에 묻은 그 시궁창 같은 악연의 찌꺼기들을 아주 완벽하고 깨끗하게 세탁해낸 거였죠. 그렇게 모든 소란과 폭풍우가 완전히 지나가고 맑은 가을밤의 고요함이 찾아온 날이었어요. 퇴근 후 그 사람과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따뜻한 캔커피를 나눠 마시고 있었죠. 수만 개의 불빛이 일렁이며 반짝이는 야경을 가만히 바라보던 그가 빈 캔을 내려놓더니 제 차가운 왼손을 가져가 자신의 손으로 소중하게 꽉 감싸주었어요. 수백만 원짜리 화려한 호텔 코스 요리나 트렁크에 가득 찬 장미꽃 같은 요란한 이벤트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의 깊고 단단한 눈동자 안에는 세상 그 어떤 값비싼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진심이 꽉 들어차 있었죠. 연수야, 네가 짊어진 무거운 짐들 이제 평생 내가 반씩 나눠서 질게. 우리 서로 등기대고 같이 늙어가자. 잔뜩 긴장해서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두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속절없이 툭툭 떨어져 내렸어요. 화려한 껍데기와 조건들로 사람의 급을 나누고 끊임없이 기만하는 더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저라는 사람의 텅 빈 결핍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피나는 상처를 묵묵히 보듬어준 유일하고 완벽한 내 편이었으니까요. 저는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벅벅 닦아내고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네 번째 손가락에 소박하지만 반짝이는 은반지를 조심스럽게 끼워주었어요. 서로를 향한 단단한 신뢰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어깨를 꽉 끌어안으며 흔들리지 않을 영원을 약속했답니다. 몇 달 뒤 열린 우리의 결혼식은 번쩍이는 대형 호텔 예식장이 아니라 햇살이 쏟아지는 작고 아담한 야외 정원에서 아주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수백 명의 하객을 불러 모아 허례허식과 축의금 봉투 두께로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속물적인 짓은 전부 배제하고 정말 우리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양가 가족들과 몇몇 친한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의 손을 꽉 쥔 채 버질로드를 걸어갈 때 맨 앞줄에 앉아 연신 눈물을 훔치시는 저희 부모님의 입가에는 한없는 안도와 깊은 축복의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새롭게 저의 진짜 가족이 되어주신 시부모님 역시 화려한 제 배경이나 친정의 재산 따위는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으셨죠. 그저 제 두 손을 따뜻하게 맞잡고 험한 세상 치열하게 사느라 고생 많았다며 네 다정하고 굳센 됨됨이가 우리 집안에 굴러들어 온 가장 큰 복이라며 제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흉터까지 완벽하고 따뜻하게 덮어주셨어요. 조건 없는 진짜 사랑과 진심 어린 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찬란한 햇살 아래에서 저는 평생 저를 숨막히게 올가매던 외로움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완전히 풀어던질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제 인생은 그야말로 거대한 날개를 단 듯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어요.
직장에서도 저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멘탈과 압도적인 업무 성과를 연일 갱신하며 회장님의 굳건한 신뢰를 얻었고 결국 얼마 전 회사의 최연소 여성 임원이라는 눈부신 타이틀을 제 손으로 거머쥐게 되었거든요. 넓은 임원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들이마시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제 치열한 땀방울과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쟁취해낸 완벽한 성공의 열매를 저는 지금 매일매일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어요. 가끔 퇴근 후 남편과 거실 푹신한 소파에 기대앉아 뉴스를 볼 때면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탐욕을 부리고 남의 돈에 눈이 멀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씁쓸한 사연이 화면을 타고 흘러나오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 머릿속 한 구석을 스쳐 지나가는 그 어리석은 모자의 퀭하고 처참한 얼굴이 떠오르지만 이제 제 입가에는 아주 옅고 허탈한 헛웃음만 잠깐 번졌다가 연기처럼 사라질 뿐이에요. 저를 갉아먹고 기생하려던 징그러운 관계들을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단호하게 끊어내고 저 정연수라는 사람의 진짜 가치를 투명하게 알아주는 완벽한 동반자와 매일 발을 맞추어 걷는 지금. 저는 과거의 그 사람을 의심하고 상처 많아 웅크리던 나약한 어린애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온전하고 단단하게 땅에 뿌리내린 어른 정연수로서 이 세상을 아주 눈부시고 당당하게 마주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길고 험난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 때문에 아파하며 캄캄한 터널을 걷던 제 인생도 결국 이렇게 눈부신 봄날을 맞이했어요. 혹시라도 지금 저처럼 사람에게 지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 자신을 잃지 말고 단단하게 일어서시기를 응원할게요. 여러분의 앞날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오늘 전해드린 정연수님의 사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의 진심을 기만하고 돈만 쫓던 사람들은 결국 제 꾀에 넘어가 씁쓸한 최후를 맞이했고 우리 연수님은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네요. 정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통쾌한 사연이었죠? 가짜 인연을 끊어내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으셨겠지만 그 아픈 시간을 단호하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셨기에 지금의 평온한 일상이 훨씬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연수님의 곁에 이제는 화려한 배경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맑은 눈으로 안아주는 든든한 남편분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힘든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멋진 인생의 이막을 활짝 열어가고 있는 연수님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답답했던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셨기를 바랍니다. 정연수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